이 미즈키 시게루의 히틀러 전기라는 이 작품은 일본의 대표 반전 만화가죠. 그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요괴 전문가 기기 기타로의 그 요괴 전문가 미즈키 시게루 옹이 히틀러의 일생을 한 권의 만화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이 윤 기자의 교양 만화 읽기 모임에서 앞서 이제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 현대사를 다뤘고, 그 다음에 또 김태권 화백의 히틀러의 성공 시대를 다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합친 듯한 이제 그런 작품이 마침 있어서 다음 책으로 선정을 해봤고, 앞에서 살펴본 히틀러의 성공 시대가 이 아스팔트 보수였던 이 국민 득보 히틀러가 정치에 입문해서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집중해서 그렸다면, 이 책은 그 앞뒤 과정까지 쭉 다루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 그 청년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전쟁 패배해서 죽을 때까지 쭉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이 도입부는 이제 나치 점령하에 파리에서, 그 프랑스죠. 파리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던 젊은 청년 조르주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나치에 체포되고 그 동료들이 이제 자기들도 체포될까 봐 이제 공포에 벌벌 떠는 뭐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미즈키 본인이 그 2차 대전을 청년으로서 겪었잖아요. 히틀러는 1차 대전을 겪었고,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이 전쟁의 부조리함을 독일 치하의 프랑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히틀러에 대한 어떤 시각, 히틀러를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도입부인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쁜 놈이라는 거죠, 히틀러는. 그리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이제 청년기죠. 1908년 이제 가구집 아들이었던 쿠비체크라는 친구가 비인에서 하숙을 하던 히틀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가 되는 걸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이 쿠비체크는 뒤에도 한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히틀러는 이 미술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미술학교 다닌 줄 알고 이제 같이 살려고 찾아왔는데 아직 합격을 못한 거야. 계속 낙방을 해가지고 입학까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서 대책 없이 지내는 청년 백수로, 그게 이제 이 국민득보 시절의 히틀러죠. 나오는데 여기서 히틀러의 평생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남 탓이야, 남 탓.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술적인 화가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관 놈들이 시험관 놈들이 내 재능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또 같이 그 유명한 그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 바그너의 작품을 보러 갔는데 이 장교놈들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낄낄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놈들은 예술을 알지도 못하면서 젊은 여자 꼬시려고 극장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유대인 또 안짱다리 유대인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저 안짱다리 유대인 놈들, 우리 그 독일 여자들 막 꼬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남을 막 비판하고 욕하는 이제 툭하면 이제 그런 인물로, 그런 괴팍한 성격의 젊은이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질투는 엄청 많아. 그래갖고 룸메이트였던 이 쿠비체크, 원래는 자기한테 빌붙들어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음악 분야에서 오히려 잘 나가고 학교 진학도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식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자기보다 재능을 잊어먹고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집에 도저히 갇힐 수가 없어갖고 나와서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인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묘사가 되죠. 그러다가 하니슈라고 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야, 너 보니까 그림은 좀 그리는 것 같은데 그 그림 나한테 줘봐. 내가 가게 같은 데 다니면서 인테리어로 팔아줄게. 이때 팔렸던 그림들 누가 수집해가지고 경매에 내놓으면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히틀러의 그 습작들을 팔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 히틀러한테 굉장히 고마운 은인이죠. 근데 덕분에 돈을 조금 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절반 가져가고 히틀러는 40% 주고 뭐 그랬겠죠. 그 나중에는 그가 나눠주는 몫이 적다.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위대한 예술가인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걸 뺏어간다고. 자기 걸 뺏어간다고 싸우다가 결국엔 그 사람과의 관계도 파탄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만한 돈도 못 벌었을 텐데 돈을 좀 벌어주니까 이제 이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이제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게 자기 것을 남한테 빼앗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인생을 살다가 1차 대전 언저리가 되니까 다시 전쟁의 기운이 막 올라오잖아요. 일단 이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오스트리아에서는 독일계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군대에 가야 되는데 징병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징병검사가 나올 때마다 집을 비우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 경찰한테 붙잡혀서 끝내 이제 징병검사를 받는데 이때는 극도로 가난하게 그야말로 도시 빈민으로 살던 시절이라 영양실조 때문에 현역 부적합이다라고 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오스트리아 병사로서는 병역 면제가 된 셈인데 어찌된 일인지 1차 대전이 실제로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나가죠. 그러니까 독일군 병사로는 자진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를 위해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군대를 안 간 거지 내가 뭐 군대 자체를 싫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군으로 입대를 하죠. 그리고 군인으로서는 나는 열심히 복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01급 철십자 훈장을 받은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게 아까 박정호 씨가 얘기한 건데 히틀러가 다른 병사랑 같이 둘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폐허가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프랑스군이 15명이나 들어가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야, 저거 별거 아니야. 내가 가서 다 끄집어내올게. 그러면서 혼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15대 1이잖아요. 다 총 들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총 맞아 죽고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슨 생각인지 겁도 없이 건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담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건물은 독일군에 완전히 포위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조건 항복하고 스스로 서로 묶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담한 태도에 넘어간 그 프랑스 군들이 아유 우리 다 죽었나 보다 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무기를 내려놓고 다 서로 묶어줘요. 서로 이렇게 묶고 나서 같이 줄줄이 묶인 채로 끌려 나와요. 그래서 히틀러 혼자서 15명을 체포해 갖고 나오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말로 전형적인 블러핑을 한 건데 여기에 넘어간 프랑스군이 서로를 묶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결국에 투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히틀러는 두 명이서 15명을 사로잡는 이 전과로 그 01급 철십자 훈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에피소드가 히틀러 특유의 그 허풍과 블러핑 이 전략을 보여주는데 이게 집권 이후에도 똑같아요. 집권 이후에도 유럽을 압박해 들어가면서 결국 2차 대전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딱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로 미리 전조로 보여주는 거죠. 히틀러의 전략은 항상 이런 식으로 블러핑을 써가지고 자기는 사실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는 약한데 굉장히 강한 척.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서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이렇게 양보하게끔 만드는 그런 외교 전략으로 계속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후에 그 유명한 싸구려 맥주홀에 히틀러가 찾아가서 나치당의 초기 멤버로 가입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자물쇠 장수라든가 괴짜 경제학자라든가 술주정뱅이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치의 초기 멤버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 서클이었는데 히틀러가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단체로 정당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선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몇백 명 모았는데 거기서 막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지. 근데 그 다음에는 한 200명 오고 그 다음에는 1000명 오고 이런 식으로 연설회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대박을 치면서 그 히틀러의 스피치 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게 되는 거고 이 책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히틀러의 성공 시대에서 이렇게 된 데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 뒤에서 안보 강사로 나설 수 있게 도와준 뭐 하이니 대위던가 하여간 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안보 강사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제 안보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당세가 점점 확장되고 이 부분부터 집권하기까지는 히틀러의 성공 시대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드디어 히틀러의 1차 쿠데타인 미넨 폭동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좀 히틀러의 성공 시대보다는 자세히 나오죠. 히틀러의 성공 시대에서는 그 의회에서의 집권 전략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미넨 폭동이 의외로 상당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이 미넨이란 도시 자체가 우파 도시였어요. 미넨이란 도시 자체가 우파 어떤 극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고, 이 지방정부 지도자들 자체가 중앙당 3인당 정권에 반항하는 우파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였던 거야.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이제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집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를 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우파를 더 극우파가 습격을 한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우파 정권을 더 극우파인 나치당이 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억류해버린 거죠. 권총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억류해버린 게 바로 미네 폭동이고. 그 당시 미네 정부의 지도자들, 뭐 경찰청장이라든가 지방 군 장군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억류한 다음에 권총으로 협박을 하고 우리한테 권력을 넘겨라. 우리한테 권력을 넘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게 미넨 봉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주요 인물이 루덴도르프라는 장군이 나오죠. 이 루덴도르프라는 장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또 앞으로 나오는 힌덴부르크 대통령하고 같이 이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힌덴부르크가 그 상징적인 장군이었고 루덴도르프가 실제로 작전을 지휘한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콤비가
1차 대전 당시에 동부전선, 이렇게 이른바 소련 쪽, 러시아 쪽하고 싸운 거죠. 이 동부전선에서 유명한 탄넨부르크 전투라고 있어. 이게 얘네들은 무슨 부르크가 많았는데 이 탄넨부르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전쟁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 루덴도르프를 일종의 지도자로 모신 거지. 이 사람들을 얼굴마담으로, 대외적인 얼굴마담으로 모셔가지고 이 양반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좀 약간 너무 고지식한 군인이라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세 명을 잡아놓고 이렇게 체포해놓고 히틀러는 나가서 상황 정리하고 있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가서 명령을 내리지 않냐. 당신들 뜻을 따를 테니까 내가 명령을 지시할 수 있게 잠깐만 내보내줘라 그랬더니 루덴도르프가 그래 그럼 다녀오게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둘 우파 지도자들을 밖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독일 장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독일 장교를 모욕하지 말게 이러면서 이제 다 그렇게 내보내주죠. 근데 끝내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되게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어쨌든 이 루덴도르프가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원더우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원더우먼 1탄 거기에 보면 루덴도르프가 최종 빌런으로 나오죠. 그 독일군의 최종 빌런으로 나오면서 루덴도르프한테 이제 그 전쟁의 신 아레스가 씌워가지고 이제 원더우먼이랑 싸우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어쨌든 그렇고 그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그 이른바 민헨봉기라고 하는 거에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민헨폭동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한편에 되게 엉뚱한 부조리 극처럼 그려져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다음에 익히 아는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아는 정설대로 흘러가죠. 루덴도르프를 내세웠다가 결국 실패하고 민헨폭동이 완전히 진압이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그 스피치를 통해서도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루돌프 헤스를 불러서 나중에 배신하는 헤스를 불러서 나의 투쟁을 구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당내 2인자인 오토 슈트라스 우리가 히틀러의 성공시대에서 봤던 그 슈트라스가 또 등장해서 이 사람하고 갈등을 빚고 이때 괴벨스와 또 만나고 이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건 바로 자기 조카였던 그 17살짜리 갤리 그 갤리를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이뻐고 뺨에 갑자기 쪽 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막 정치 얘기하다가 옆에 있으면 바로 그냥 갑자기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굉장히 변태스럽게 묘사가 되는데 이때 사실은 히틀러 본인은 이미 30살이 넘은 정치인이에요. 직업 정치인이고 꽤 나름대로 중요 정당의 정치인이 돼서 정권을 잡니 못 잡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17살짜리 조카를 끼고 돌면서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른바 그 가스라이팅하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밖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절대 따로 만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갤리가 결국에는 히틀러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히틀러가 권총을 갖고 있으니까 히틀러의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갑자기 또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자기도 갤리 옆에 묻히겠다고 그러면서 그 갤리가 묻혀 있는 대로 가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들어놓으려고 하고 막 쇼를 하죠. 이게 실제인지 뭐 만화상의 창작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묻히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억지로 끌고 나오고 막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의 성공 시대에서도 이 에피소드가 잠깐 나옵니다. 이게 자세히 소개는 안 됐지만 그래서 히틀러가 진짜 사랑한 건 마지막에 같이 죽은 에바 브라운이 아니고 오히려 이때 사랑했다가 먼저 죽은 이 갤리였다. 자기 조카였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게 전형적인 로리콘이잖아요. 로리콘. 이른바 소아성의 그 변태적인 이제 집착인데 이런 게 사실 권력자들한테 흔히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를테면 젊었을 땐 자기가 보잘것없으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권력을 얻고 나서 이제 권력이라는 건 섹시하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그 자체도 매력이 되니까 예를 들어 외모가 좀 볼품 없는 사람도 권력이 생기면 멋있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오 하고 인기를 끌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중에 한 명한테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미 유부남인 상태로 젊은 여자한테 집착하다가 뭐 불륜을 벌인다든가 그러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는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권력자의 어떤 일탈 혹은 소아성애 이런 건 흔히 나타나는데 히틀러도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젊었을 때는 완전히 극빈층이었고 노숙자였고 그뭐 생긴 것도 그렇게 보잘것없고 이러니까 젊었을 땐 인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권력을 쥐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비틀린 성욕, 비틀린 인정 욕구를 그렇게 소아성애로 이제 드러냈던 게 아닌가. 근친상간이자 소아성애죠. 어쨌든 이때가 히틀러로서는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총리가 되기 직전 단계였는데 이때 이제 갤리가 죽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아주 크게 받아갖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만나서 원래 자기를 총리로 지명해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힌덴부르크가 옆에 있던 슐라이어 허허허 그 음모가
한테 저 오스트리아 상병 놈은 절대 총리감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체국 우정국 장관 정도나 시켜주면 모를까라고 얘기했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에피소드가 요거랑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때 음모가 슐라이어가 그러면 나를 총리로 시켜주죠.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나치당의 2인자였던 아까 나온 오터 슈트라서를 회유해가지고 공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치당이 이제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슈트라서는 이걸 항의하면서 그냥 잠적해버리고. 이때 히틀러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이제 또 항상 그렇듯이 협박이죠. 플러핑. 그래갖고 권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지금 당장 나한테 다 복종하지 않으면 3분 내에 나는 이 갈등을 다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해갖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히틀러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나치는 뭐 집권이고 뭐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당 간부들이 다 히틀러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슈트라스의 어떤 반란을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슐라이어에 대해서는 그 직전에 총리였던 파펜과 다시 연대를 해가지고 슐라이어를 몰아내고 결국 수상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지난번 성공시대에서는 잘 안 나왔던 부분인데 독일 국방군, 독일의 정규군이죠. 그러니까 독일 군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독일 군부가 슐라이어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자기들은 히틀러를 총리에 앉히라고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같은 극우 세력이고 우파고 그러니까 원래 힌덴부르크는 끝까지 히틀러를 불신하고 총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독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 히틀러를 수상에 앉히지 않으면 국방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아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신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지명하고 한 달 뒤에 힌덴부르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한으로.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른바 장검의 밤이라고 하는 그 성공시대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그 히틀러가 수상이 됐지만 여기서 이제 스탈린가 수상이 됐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역시 독일 군부였던 거예요. 근데 독일 군부가 누굴 싫어했냐면 히틀러의 부하들인 돌격대를 되게 싫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폭력을 쥐고 있는 집단 중에 이게 독일 군부는 정규군인데 이게 민간 군사 조직인 돌격대가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히틀러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힌덴부르크가 죽으면 힌덴부르크의 후계자를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독일 군부는 히틀러의 사병인 돌격대 SA 얘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 지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돌격대를 숙청한다는 조건으로 히틀러의 그 힌덴부르크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게끔 지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돌격대는 왜 뭐가 문제였냐? 이 나치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자신들한테 보상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돌격대 애들은 스펙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어중이 떠중이로 모인 애들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폭력을 쓰게 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램이 이끌고 있던 돌격대와 히물러가 이끌고 있던 친위대, 이게 SS죠. 그 다음에 괴링이 이끌고 있던 게슈타포. 이 세 세력, 이 나치가 만든 세 개의 무력 집단 사이에 자기들끼리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거고, 결국 이제 군부가 돌격대를 확실하게 정리한다면 힌덴부르크 후계자로 히틀러 인정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드디어 결단을 내려서 히물러의 친위대하고 게슈타포를 활용해서 램 등 이 자기를 지지해줬던 우파 동료들을 일거에 학살하는 이른바 그 롱소드, 그 장검의 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램도 죽이고 슈트라서도 죽이고 슐라이어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함께했던 우파 동지들을 어쨌든 나치당의 동지를 포함해서 우파 세력을 싹 일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를 독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히틀러는 같은 동료 그 파시스트 지도자였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아주 돈독한 브로맨스 관계를 아까 박정우 씨 얘기한 것처럼 브로맨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2차 대전까지 내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변 독일계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원래 이제 살았던 오스트리아를 먼저 합병을 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교적 압박을 가해서 합병 안 하면 바로 전쟁이다. 라고 그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는 같은 독일계 민족이다라는 명분으로 집어먹었고, 체코에서도 주테테란트라는 지역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마치 지금 러시아가 그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냥 집어삼켜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 그 원칙에 따라서 독일계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 독일 땅이다라는 식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코의 일부를 할양받고 거기에 폴란드까지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블러핑, 협박, 거짓말 이런 걸로 일관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막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지막 요구다. 여기까지가 독일의 마지막 영토적 요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먹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왜냐면 사실 당시 독일 국방부는 아직 전쟁 준비는 안 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독일은 1차 대전 이후에 군비가 완전 철폐됐다가 겨우 최소한의 어떤 그 먹고만 살 수 있을 정도의 10만 명인가? 그 정도 상한선이 그어져 있고 그 이상 군비 확대를 못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야금야금 늘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했어요. 독일군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군대였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독일 군부에서 상당히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면서 히틀러가 억지로 막 이렇게 외교적인 협박으로 전쟁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저 겁쟁이 프랑스 영국 놈들이 절대 싸울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는 식으로 이제 군부를 설득해 가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덕분에 라인란트 원래 이제 비무장지대로 두기로 했던 라인란트에도 군대를 진주시키고 그리고 서방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외교 협상에서 번번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때 히틀러한테 희생양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입니다. 그 체인벌린은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고 아주 신사고 사실은 대화가 통하는 이제 훌륭한 그 외교관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잘못이에요. 뭐냐면 내가 합리적이니까 상대방도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윤석열 계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어떻게 하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계엄이 성공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 강원택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분도 계엄하기 딱 한 달 전에 한 강연에서 그 서울대에서 한 강연이죠. 우리나라가 계엄을 할 수가 있냐?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 계엄을 성공할 수 없다. 근데 뭐 민주당의 김민석 같은 사람들이 막 계엄 얘기하니까 자기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니? 라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남도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체인벌리는 전형적인 그런 자기 사고의 함정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히틀러가 미친놈이라는 거를 진작에 알아챘던 처칠로 결국 총리가 교체되게 되죠.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 어피즈먼트 팔러스라고 해서 외교 그 국제 정치학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그래서 이 미넨 협정 때문에 어피즈먼트 팔러스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권에서. 못 쓰게 됐어요. 이렇게 달래는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실패의 아이콘이 되면서 어피즈먼트 팔러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요즘 개입 전략이라고 하죠. 비슷한 취지로. 어쨌든 막상 2차 대전의 전황이 그리고 나서 실제로 2차 대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요게 이 책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처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소련까지 쳐들어가게 되고 사실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다음에는 슬라브 민족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 슬라브 민족이야말로 결국 그 이렇게 그 레벤스라움이라고 하죠. 독일의 어떤 생존권을 그 다투기 위해서 마지막에 쓰러뜨려야 될 게 그 슬라브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소련과의 전쟁을 처음부터 나이트쟁을 쓸 때부터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구슬한 거지. 자기 막 떠든 거고 그걸 루돌프 헤스가 받아 적은 건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슬라브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영국은 약간 존중했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고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니까 영국하고는 적당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고 원래 소련과 싸우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영국이 이제 처칠로 바꾸면서 영국이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가 너한테 굴복할 줄 아냐 이러면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영국하고도 싸우면서 소련하고도 싸우는 양면 전쟁을 벌이게 됐고 그게 1차 대전 때 독일이 겪었던 딜레마인데 똑같은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나폴레옹에 대한 경쟁 의식도 좀 있었던 거죠. 히틀러가 파리를 방문해 가지고 나폴레옹 그 무덤에 가서 막 엄숙하게 이렇게 그게 자기 인생의 절정이었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는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못한 걸 나도 하겠네. 나는 해내겠다. 그래서 내가 나폴레옹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 나폴레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의식.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련에 쳐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실패를 했고, 패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자기랑 똑같은 놈이었던 스탈린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언제나 무서운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무리한 공격을 막 지시를 하면서 결국 독일군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티거 전차도 막 집어넣고 막 그랬죠. 여기서 참패하면서 독일군의 불패 신화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무려 300만 대군을 이 소련과의 전쟁에 밀어넣는데 다 없어지고 다 녹아서 물론 이제 다 죽은 건 아니겠죠. 폐잔병이 돼서 흩어진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결국에는 9만 명이면 한 10만 명이니까 거의 한 도시 인구예요. 근데 9만 명이 결국 소련의 포로가 되는 그런 끔찍한 대참패로 끝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이 파견군의 수장이었던 파울루스 원수란 사람이 있죠. 파울루스 장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후퇴 좀 하게 해줘라. 나중에 포위된다면 후퇴도 못하니까 그럼 항복이라도 하게 해줘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어라. 뭔 소리냐. 그냥 죽으라고 하면서 1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원수로 올려주죠.
원수로 올려주고 당시에 포위되어 있는 모든 독일 장병을 철십자 훈장을 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철십자 훈장을 내려주면서 그냥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파울루스가 이 새끼 또라이구나 하면서 할 수 없이 항복을 하죠. 그리고 9만 명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백을 한 점이 나오죠. 어째서 이 머저리들은 최고의 훈장과 1계급 특진이라는 명예로운 은전을 주었음에도 죽지 못하는 거냐. 왜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들이 하면서 이렇게 식겁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미츠키 시게루의 평가로 히틀러는 이제 아군에게도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 밀리다가 결국 방공호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몇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뻥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비밀 무기가 있다. V1, V2 얘기하는 게 아마 그게 핵무기였던 것 같아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같은 걸 얘기했던 것 같고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핵무기 개발을 막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고 그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뻥 하고 이제 암살 시도가 한 두 번인가 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운 좋게 좀 연설을 일찍 끝내갖고 빠져나와서 피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는데 이 책상이 그 탁장가가 이렇게 그 폭발을 막아줘가지고 그 히틀러는 찰과속만 조금 있고 실제로 안 다치고 별로 많이 안 다치고 살아나는 현장에서 많이 죽었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 봐라. 역시 나는 조물주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자꾸 이렇게 행운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또 더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어쨌든 이 전쟁은 패색이 짙어졌고 결국에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히틀러는 이른바 초토화 전술을 펴면서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베를린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다 파괴해라라고 이제 군수장관이었던 슈페어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때 슈페어가 마지막까지도 근데 이거는 이 독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는데 히틀러는 안 된다고 뭐 필요 없다고 다 파괴하라고 하는데 결국 히틀러가 방공호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페어가 그 명령을 듣지 않죠. 그냥 자기 선에서 씹고 나중에 죽기 전에 히틀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보고를 하면서 그 총통 사실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히틀러가 울면서 자네는 참 훌륭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야. 역시 미친놈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겔리에 이어서 히틀러의 어떤 정부 역할을 했던 에바 브라운. 이 에바 브라운이 사실은 그 늑대 소굴이라고 불리는 그 별장에 그냥 있었으면 이 사람 살았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쨌든 방공호로 찾아와가지고 저는 이 총통과 같이 죽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장에서 방공호로 같이 찾아오고 참 이런 걸 보면 여자의 마음을 참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참 뭔가 합리성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에 그 참모들의 어떤 다양한 선택 또 나오죠. 그러니까 끝까지 권력 투쟁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 새끼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해외로 도망간 놈도 있었고 아까 말한 그 나의 투쟁을 구수를 집필했던 구수라는 걸 받아 적었던 루돌프 헤스가 당시 부총통까지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메사 그 슈테트라는 그 비행기 타고 스코틀랜드로 도망가죠. 자기가 무슨 화해를 지키려고 도망갔다는데 사실은 이제 전쟁이 패색이 짙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진작에 영국으로 튄 거죠. 뭐 이런 놈도 있었고 괴베스처럼 온 가족이 같이 히틀러를 따라서 자살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 주변 인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히틀러는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킨 여비서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독약을 이렇게 독약을 선물로 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쓰고 싶으면 써라. 뭐 그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먹고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럴 거라고 골방에 들어갔고 탕 소리가 나고 죽었으니까 그냥 그랬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직전에 결혼했던 죽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에바 브라운도 독을 마시고 이제 죽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운전수들이 가가지고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신을 두고 거기에 가솔린을 부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시신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다 태워버리죠. 왜냐면 시신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막 이렇게 매달고,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죽고 나서 거꾸로 자기 첩이었던 뭐 클라란가? 첩하고 같이 거꾸로 매달려서 엄청나게 능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되려고 죽고 나서 시신을 다 불태우려고 했는데, 이거는 오다 노부나가하고 비슷하죠. 오다 노부나가도 혼노사에 변해서 죽을 때, 일부러 그 불을 지른 다음에 거기서 할복해가지고 시신을 알아볼 수 없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당시에 목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큰 전공인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독일 전역이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선물한 천년 제국이었다. 점점점 이러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인생의 낙오자나 다름없었던 한 청년이 이 말도 안 되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고 인류를 대전쟁으로 몰아가고 결국에는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과정.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미즈키 시게루 특유의 풍자와 어떤 부조리한 묘사 이런 것들이 되게 두드러지는 작품인데 그럼 이 작품을 왜 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책 없는 화가 지망생이었던 처지가 젊은 시절의 미즈키 시게루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동료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고 히틀러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여기에서 젊은 시절 1차 대전을 겪고 일종의 상위용사가 된 것도 미즈키랑 비슷하죠. 미즈키는 2차 대전을 겪고 그 왼쪽 팔이 잘라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외팔이가 되죠.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은 유명한 반전 만화가가 되고 한 명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선동가가 된 거죠. 어쨌든 이 한 명의 찌질한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서 히틀러를 그려내기에 이 미즈키 시게루만한 작가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면서도 졸부근성이 있고 또 17살 조카를 사랑하는 근친상간을 벌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뭐 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곁에 두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딴 놈을 못 만나게 만든 정도지 실제로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히틀러의 복잡한 내면을 이제 그려내기에 또 미즈키 시게루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를 무슨 대단한 악마라든가 위인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그 공자광이라든가 이제 그런 일본의 다른 만화에서는 히틀러를 무슨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무슨 악마의 시인 뭐 그런 인물로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일본 만화에선 그렇게 히틀러가 많이 소비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가진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이런 히틀러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동시대를 사니까 윤석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gat혀서 계속 재판을 받고 또 불출석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게 마치 방공호에 갇힌 히틀러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방공호 속에서 자살 직전에 쓴 유서를 보면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온갖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국 국민이 용감하게 생존 의사를 표현했던 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우상화할 정도로 대단한 인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보잘것없는 욕망과 인정 욕구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독재고 무슨 권위주의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일본도 미즈키 시게루가 살았던 일본 쇼와 시대도 그런 권위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지옥도를 걸어 나온 직후에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들끼리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 민주주의라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정치로 대단한 이상을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개인이 가진 컴플렉스와 과대망상의 투영일 뿐이다. 예,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과도한 우상화, 절대화 이런 거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고 하지만 인간은 또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심조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또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응원하는 성숙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에 관한 리뷰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서는 좀 소략하게 다뤄지는 2차 대전 이 2차 대전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의 현대사를 결정하는 어떤 세계의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래서 이 2차 대전의 전황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거를 그 이른바 그 대한민국의 3대 시사만화가라고 제가 규정한 박시백, 김태권과 함께 3대 시사만화가인 굽시니스트의 본격 2차 세계대전 만화 1권 이제 그걸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거죠. 요거 뭐라고 하나? 본격 2차 대전 만화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은 시사인에 연재하는 본격 시사인 만화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전에 이제 본격 한중일 세계사 시리즈를 더 단행본을 20권 가까이 내고 있죠. 근데 이 본격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본격 2차 대전 만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2차 대전 실제로 2차 대전의 전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게 이후에 그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거를 2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2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2권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